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뭔가 하고요.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명절에 전을 부쳐도 아이를 키워도 어딘가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은 그 기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15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누이 상견례 날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상견례가 취소됐다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상견례장에 직접 가봤더니 거기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이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6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참 아껴줬습니다. 연애 시절 퇴근하고 지쳐서 전화도 못 받는 날이면 집 앞에 와서 따뜻한 호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혁이가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다니. 민서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늘 컸던 저에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마치 새 어머니를 얻은 것 같은 벅찬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연애 때는 둘만의 세계였는데 결혼하는 순간 온 집안이 얽히거든요. 그리고 그 얽힘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시집 추석은 처음이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랑 둘이 명절을 보낸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요리는 어릴 때부터 제가 도맡아 했기에 솜씨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차려놓고 상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민서야, 수고했는데 우리 집은 전을 이렇게 안 부치거든. 수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 다음엔 수진이한테 물어보고 해. 수진이, 시누이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 결혼도 안 한 시누이한테 전 부치는 법을 물어보라니 속으로 좀 황당했지만 시어머니 말씀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첫 해니까 맞춰가야 하지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하든 수진이 기준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 수진이가 편한 시간, 수진이가 원하는 여행지, 가족 모임의 중심은 언제나 수진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인 저는 그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수진이는 그 모임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는 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 수진이한테만 유독 다정하시고 남편은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막내잖아. 원래 막내는 좀 더 챙기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맞아, 막내니까. 딸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더 예쁜 거지. 며느리인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해를 넘겼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작은 생명을 안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집에서 진짜 식구가 된 거라고. 아이의 할머니인 시어머니도 이제는 나를 좀 다르게 봐주실 거라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손자.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다. 민서야,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그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진심 어린 기쁨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이 나를 향한 것인지 손자를 향한 것인지는 곧 분명해졌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민서야, 내가 미역국이랑 밥은 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나는 우리 손자 봐야 돼. 미역국 냄비 하나 올려놓고는 하루 종일 아기만 안고 계셨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게 벌써 힘들어서 어쩌니. 나 때는 출산하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어.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친정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계셨으면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우리 딸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셨을 텐데, 그게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면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니까요. 남편은 본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는 한없이 약한 전형적인 장남이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됐고 저는 결혼 생활에 나름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찾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12년 차쯤 되었을 때 시누이 수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35이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주변 어머니들이 딸 시집 보낸 얘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래. 남자친구 이름은 최태윤, 중소기업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수진이보다 3살 위, 키가 크고 말을 잘하는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부터 사위 삼을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윤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유독 가족 이야기를 피하더군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형제가 있는지,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뭔가 두루뭉술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태윤 씨, 결혼 준비하려면 양가 부모님 스케줄도 맞춰야 할 텐데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그러자 태윤 씨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요. 자주 못 뵙습니다. 연락도 뜸한 편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쪽이 살짝 걸렸습니다. 물론 집안 사정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찜찜한 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 15년 차를 맞은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누이 수진이와 태윤 씨가 사귄 지 약 2년 만에 결혼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정해졌고 날짜는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준비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셨습니다. 한복도 새로 맞추시고 예단 얘기, 혼수 얘기, 예식장 얘기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그 전화의 상대는 수진이었지만요. 저한테는 딱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상견례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서야, 토요일에 상견례인 거 알지? 너도 준혁이랑 같이 와. 장남 내외가 있어야 격식이 맞으니까. 격식이 맞으니까. 그 한마디가 저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격식을 맞추기 위한 부속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의 상견례인데 당연히 가야 하지 싶어서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가려고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상견례가 오전 11시였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진이 상견례지? 빨리 준비하자. 그런데 7시 반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준비하려고 일어났어요. 아, 그게 상견례가 취소됐어. 네, 취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혹시 파혼이라도 한 건가?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태윤이네 쪽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겼대. 태윤이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나. 그래서 오늘은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 아, 그래요?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응,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 준혁이한테도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남편한테요? 벌써 연락하셨어요? 응, 아까 전화했어. 그래서 준혁이는 알고 있을 거야. 너는 오늘 푹 쉬어. 응,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상견례 취소됐대? 응, 어머니한테 문자 왔더라. 태윤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어떡하지? 뭐 쉬자. 주말인데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다시 눕고 밀린 드라마나 볼까 하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는데 갑자기 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더군요. 준혁이한테도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이 말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아까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문자 왔다고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사소한 차이지만 왜인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시누이의 상견례가 취소된 건데 그 시어머니가 수진이 일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난리를 칠 분이 너무 차분하게 오늘은 집에서 쉬어라고 하신 게 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보통 시어머니 성격이라면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내가 지금 수진이한테 가봐야 하겠다. 민서야, 너도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위로 좀 해줘. 그런 반응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혹시 상견례가 취소된 게 아닌 건 아닐까? 에이, 설마. 무슨 그런 일이. 머리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수진이 편이어도 며느리한테 상견례를 거짓말로 취소했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15년을 살면서 쌓인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면서 생긴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것. 그 본능이 저한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봐. 가봐.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오늘 쉰다며. 응, 그냥 잠깐. 카페 좀 갔다 올게.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그래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원래 상견례에 입으려고 꺼내뒀던 옷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출 수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만약에 정말 취소된 거라면 빈 식당에 가서 혼자 바보같이 서 있게 되는 건데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가봐 하고 있었으니까요. 9시 40분쯤 한정식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상견례 예약 시간이 11시였으니까 아직 한참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주차를 하고 한정식 집이 보이는 위치에 앉았습니다. 그래, 일단 지켜보자. 11시까지 아무도 안 오면 그때 돌아가면 되는 거지.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 30분이 됐을 때였습니다. 한정식 집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손질하시고 화장도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역시 양복을 말끔하게 입으시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이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견례가 취소됐다면서요? 태윤 씨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상견례 장소에 한복까지 차려입고 나타나는 겁니까? 몇 분 뒤 또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윤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취소된 게 아니었어. 10시 45분쯤 태윤 씨 측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태윤 씨가 그 부부를 반갑게 맞으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셨습니다.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만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하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잔소리를 참고 시누이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장남 며느리인 저를 거짓말까지 해가며 빼놓은 겁니다. 왜 저를 빼놓은 걸까? 그 이유를 생각하니 더 참담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는 보여주기 싫은 존재였던 겁니다. 상견례라는 자리는 양가가 서로의 가족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며느리를 빼놓았다는 건 저를 가족으로 보여주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었나 순간 자책도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무례하게 한 적이 있나? 수진이한테 못되게 한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늘 참고 맞추고 양보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참으니까, 항상 양보하니까 이 사람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겠죠. 만만했던 겁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주먹을 쥐어 진정시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들어가자. 저 자리에 가자. 10시 55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막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한정식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박종수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 있을 거예요. 가족입니다. 아, 네. 안쪽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수진이의 목소리, 태윤 씨의 인사소리.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6명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수진이, 태윤 씨, 그리고 태윤 씨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 모두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압권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취소 안 되셨나 봐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윤 씨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민서야,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시누이 상견례인데 장남 며느리가 당연히 와야 하죠.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상견례가 취소됐다고 하셔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와봤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 씨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신지? 시어머니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남 준혁이 아내 민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할 사람인데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상견례가 취소됐다고 전화를 주시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태윤 씨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태윤 씨도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그게 민서야. 내가 아침에 전화했을 때는 진짜 취소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나중에 다시 된다고 연락이 와서 너한테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나 보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깜빡하신 거라고요?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도 따로 연락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집에서 쉬라고 하시면서 남편한테는 알아서 해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깜빡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빼놓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이 불편하신지 물만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자리가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태윤이네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자리가 그래서 이러는 거라며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니? 나를 빼놓고 상견례를 진행한 건 괜찮고 내가 여기 나타난 건 눈치가 없는 거야.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항상 참았어. 어머니가 나보다 수진이 너를 먼저 챙기실 때도, 명절 때, 나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볼 때도, 내 아이 돌잔치 때도 어머니가 너 드레스 고르는데 더 신경 쓰실 때도 다 참았어. 근데 이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뭐야? 양가 가족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잖아. 장남 며느리를 빼놓고 상견례를 한다? 그건 나를 가족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 15년 동안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산 사람을 가족 아니라고 한 거잖아. 그때 태윤 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 사돈 어르신, 혹시 장남 며느리 되시는 분을 일부러 빼놓으신 건가요?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 연락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깜빡. 어머니, 제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태윤 씨 부모님께도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저를 빼놓으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여보하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집안을 좀 좋게 보여주고 싶었어. 태윤이니가 볼 때 우리 가족이 깔끔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깔끔하게요? 제가 있으면 깔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는.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정이 좀 그렇잖아. 아버지 혼자 계시고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고 태윤이네 앞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수진이가 좀 그렇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이 좀 그렇다. 아버지 혼자 계시고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제 친정 아버지,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신 아버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제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겨울에도 난방을 끄고 사셨던 아버지, 결혼식 날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행복해라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존재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약해 보이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친정 아버지를 부끄러워서 저를 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부끄럽다는 거 맞잖아요. 내 아버지가 홀아버지니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게 수진이 상견례에서 흠이 될까봐
저를 아예 빼놓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계신 건 사별이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건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사히 대학을 나오고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게 다 그 넉넉하지 않은 친정 아버지 덕분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상견례에서 며느리 친정을 왜 얘기해요? 태윤 신이가 장남 며느리 친정 사정을 왜 물어요? 혹시 물어본다 해도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들 잘 키우신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끄러워하실 게 뭐가 있어요?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고 태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15년의 서러움이 그 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이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함부로 한 적 없어요. 항상 어머니 눈치 보고 수진이 비위 맞추고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속으로 삭혔어요. 근데 이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네가 좀 심했어. 민서 말이 맞아.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태윤 씨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르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태윤 씨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장남 며느리분이 안 계시길래 아프신가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을 줄은. 그러더니 태윤 씨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집안의 재산이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맡기는 집안이 따뜻한 곳인지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는 곳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남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빼놓으시면 우리 딸도 아니 우리 태윤이 아내가 될 사람도 나중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때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옳게 친정 얘기 나오면 좀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방 안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아 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진이도 공모자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옳게 친정이 볼품없으니 상견례에서 빼달라고 한 것이 다름 아닌 수진이 본인이었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그랬어? 네가 어머니한테 나를 빼달라고 한 거야?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게, 미안해. 나는 그냥 태윤이네 앞에서 좋게 보이고 싶었어. 옳게네 친정 아버지가 혼자 계신다는 거,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 그런 거 나오면 태윤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잠깐, 저는 수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심각한 걸 놓치고 있어. 상견례에서 장남 며느리 친정 얘기가 왜 나와? 오늘은 너와 태윤 씨의 결혼을 위한 자리야. 양가 부모님이 만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지. 거기서 갑자기 참고로 저희 집 장남 며느리 친정은 이렇습니다. 이런 소개를 해? 안 해.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혹시 나올까봐 걱정해서 아예 나를 빼놓은 거야? 수진아, 그건 걱정이 아니라 수치심이야.
내 존재 자체가 너한테 수치스러웠던 거야. 수진이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라며 부정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태윤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혀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태윤 씨, 죄송한 김에 하나만 여쭐게요. 네, 말씀하세요. 태윤 씨, 혹시 이전에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방 안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태윤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뭐? 하며 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태윤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태윤 씨, 저한테 가족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으신 거 저는 다 봤어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고만 하셨는데 혹시 부모님이 아니라 전처와의 가족이 있으신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건 짐작이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석연치 않은 느낌, 가족 이야기를 피하는 태도, 그리고 부모님 거주지가 매번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상견례 전에 남편 몰래 조금 알아봤었습니다. 남편 대학 후배 중에 흥신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간단하게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태윤 씨에게는 3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5살 된 아이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혼 사유가 태윤 씨의 도박 빚이었다는 것까지. 태윤 씨, 저도 사람인지라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태윤 씨의 이혼 이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윤 씨는 3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전처분과의 사이에 아이도 한 명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였습니다. 방안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졌습니다. 태윤 씨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지만 그 놀라움의 질이 달랐습니다. 이게 들통났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윤아, 이게 사실이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윤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설명할 수 있어. 그건 옛날 일이야. 이혼한 건 맞아. 하지만 도박은 이미 끊었고. 잠깐만. 수진이가 손을 들어 태윤 씨를 제지했습니다. 결혼한 적이 있는 거야? 아이도 있어?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 우리 2년 사귀었잖아. 2년 동안 타이밍이 없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윤 씨 부모님을 보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수진이한테 이런 걸 숨기고 결혼하려 했단 말이에요? 태윤 씨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도 태윤이가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윤 씨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태윤이가 분명 다 얘기했을 거라 믿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시어머니가 분노하며 태윤 씨를 쏘아봤습니다. 최태윤 씨, 우리 수진이가 만만해 보였어요? 전 부인이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까지.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수진이가 엄마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저를 빼놓으면서까지 완벽하게 보이려 했던 그 상견례가 결국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만약 저를 빼놓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상견례 전에 태윤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족들에게 미리 알렸을 겁니다. 그러면 수진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충격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전에 조용히 정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신 건 맞지만 결국 시어머니도 딸을 위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방법이 완전히 틀렸을 뿐. 태윤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윤 씨 부모님도 정말 면목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수진이, 그리고 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민서야. 네, 아버님. 고맙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네가 오지 않았으면 수진이가 저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야. 고맙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울음으로 벌겋게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린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했어. 너를 내가 너무 함부로 했구나.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뭐가 부끄러워. 혼자서 자식 둘 키운 훌륭한 분이지. 내가 미쳤지. 수진이 앞세우느라 내가 정말 미쳤어. 수진이도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짓 했어. 올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 은혜도 모르고. 저는 그 두 사람의 사과를 듣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서러움이 미안하다 한마디로 녹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도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빼놓으신 건 우리 가족이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혼자서 우리를 키우신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제 아버지도 당당하게 이 집안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안 되시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15년 동안 답답했던 무언가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민서야, 어디야?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 있었던 일 다 말해줄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 태윤 씨의 숨겨진 과거까지. 남편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한테서 문자 왔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아니, 그전부터 내가 너를 더 챙겼어야 했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앞으로는 내가 달라질게. 어머니한테도 확실히 말씀드리고, 당신은 내 아내이고 우리 아이 엄마이고 이 가족의 일원이야.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빼놓거나 무시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많이 반성했다. 너를 15년이나 그렇게 대한 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노력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명절에 저 혼자 부엌에서 일하지 않게 함께 요리를 하시고 수진이 편만 들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사돈, 그동안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민서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사돈을 부끄럽게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돈, 괜찮습니다. 민서가 행복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민서 잘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대단합니다. 15년 동안 딸이 받은 서러움을 다 아실 텐데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용서를 하신 겁니다. 수진이는 태윤 씨와 결국 결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태윤 씨가 도박 빚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진이 스스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헤어진 후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2년이나 사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시기에 저는 수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한테 섭섭한 거 많아. 솔직히 아직도 다 풀리진 않았어. 근데 너 지금 힘든 건 알아. 식사라도 같이 하자. 수진이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올케,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이 그런 거야. 그 뒤로 수진이와 저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관계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집에 올 때마다 부엌에 와서 함께 요리를 하고 우리 아이를 예뻐해주고 저한테도 올케, 요즘 힘든 거 없어? 하고 물어봐 줍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앞에서 움츠러들던 남편이 이제는 제 편을 확실히 들어줍니다. 물론 어머니를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번은 명절에 시어머니가 무심코 민서야, 이거 좀 빨리 해 하셨을 때 남편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서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도 와서 같이 하자.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15년 동안 참고 양보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참음은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점점 지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참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날 상견례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식탁을 뒤엎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당하게 제 자리를 찾으러 갔고 사실을 말하고 제 마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은 종종 투명 인간이 됩니다.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빠지게 되고 감사보다는 당연함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이의 엄마이며 한 남자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택한 아내입니다. 그 존재를 함부로 빼놓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겉모습에 집착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빼놓으면서까지 완벽한 가족을 연출하려 했지만 결국 그 완벽한 상견례의 상대방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매달리느라 진짜를 보는 눈이 가려진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경험이 떠오르신 분이 계신가요? 며느리로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삼킨 서러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도 따뜻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